오늘 읽어볼 이야기는 2006년에서 2008년 군 복무를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편하게 1인칭 시점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2006년 3월에 입대하여 2008년 3월에 전역했다. 다소 오래된 이야기지만 군 복무 중 겪었던 섬뜩한 경험이 떠올라 기록해본다. 전역한 부대는 논산 육군 훈련소였으며 나는 조교가 아니라 훈련소 본부대 소속 경비 소대 기간병으로 근무했다. 비교적 한가한 보직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나 넓은 훈련소 영문을 소대 단위로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근무 강도가 만만치 않았다. 야간 근무까지 포함하면 하루 8시간가량 근무를 서야 했고 근무 이후의 작업량도 상당했다. 이 사건은 내가 상병으로 진급한 직후에 발생했다. 당시 나는 새벽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야간 근무를 맡고 있었다. 근무지는 수류탄 교장과 0.4격 교장으로 나가는 멸공문이었다. 이곳은 야간에는 순찰이 드물어 비교적 한적한 곳이었다. 평소처럼 부사수와 함께 근무를 서고 있었으나 특별히 나눌 이야기도 없어 조용히 경계에 집중하고 있었다. 약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부사수가 갑자기 뒤쪽을 향해 순찰입니다! 라고 외쳤다. 나는 급히 수화 준비를 하며 대응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직 사령과 당직 부사관이 다급하게 뛰어오며 방금 그 여자는 뭐냐! 라고 외쳤다. 나는 놀라 부사수를 쳐다보았으나 그 역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당직 부사관은 방금 문 밖으로 나간 여자가 누구냐니까? 라고 재차 물었다. 등골이 서늘해졌고 난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후 손전등으로 문 밖을 비추어 확인했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이상은 없었다. 당직 사령과 당직 부사관도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후 보고하라 라는 지시를 남기고 다른 초소로 이동했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이등병 시절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과거 멸공문 초소는 지금보다 문과 더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초소와 문 사이에는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 그 나무는 문 밖에 있었으나 한 훈련병이 자살한 사건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이 미흡하자 훈련병의 어머니가 그 나무에 목을 메고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그 나무에 매달린 여성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결국 나무를 제거하지 못한 채 문 위치를 앞쪽으로 옮겨 훈련소 내부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관련된 소문이 점차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해당 초소에서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고 특히 나무 쪽은 의식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글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경험담도 전해들은 적이 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지인의 이야기인데 그는 논산 훈련소 25연대에서 행군 중 멸공문 안쪽을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앞쪽 큰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여성이 보이고 그 머리카락이 다리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훈련병은 무속 관련 과정에서 자라 자신이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기운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간부들이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눈을 감고 건너보도록 했으나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다고 한다. 이후 간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 훈련병은 발을 내딛는 순간 나무에 있던 여성이 눈 앞까지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과거에도 비슷하게 다리를 건너지 못하겠다고 호소한 훈련병이 있었으며 결국 퇴소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기절했던 훈련병 역시 이후 퇴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인원들의 증언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허구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전문학교에 다니던 나는 오랜만에 나가노 본가로 내려갔다. 여름방학은 길었고 숙제를 조금씩 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기성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원래 늦은 밤에 숙제하는 버릇이 있는 나는 그날도 새벽 2시가 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겨우 숙제를 끝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전등을 끄고 선풍기를 틀었지만 더위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한참 뒤척이다 음악이라도 들으려고 워크맨에 손을 뻗은 순간 침대 밑에서 대구르르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베리야? 사쿠야? 아니면 기린이? 본가에서는 고양이를 3마리 키우고 있었다. 녀석들은 평소에도 침대 밑에서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마 장난감이나 병뚜껑 같은 걸 굴리며 놀고 있겠거니 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어보려 했지만 재생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조용한 방 안에는 버튼 눌리는 철컥거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뭐지? 고장났나? 귀찮았지만 결국 전등을 켜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 삐걱. 끼깃. 천장 위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말이 안 됐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고 내 방은 2층이었다. 누군가 걷고 있었다면 지붕 위라는 뜻인데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그 소리를 밤마다 들리던 집 울림이라고 넘겨버렸다. 일교차 때문에 오래된 목조주택이 뒤틀리는 소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 또 시작이네. 나는 한숨을 쉬며 전등을 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워크맨을 살펴봤지만 이상은 없었다. 건전지도 새 것이었다. 결국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자려고 했다. 그때였다. 쾅! 대굴대굴대굴. 이번에는 페트병 뚜껑 하나가 침대 밑에서 굴러나왔다. 귀찮아서 몸은 일으키지 않고 눈으로만 뚜껑을 따라갔다. 뚜껑은 방 한가운데쯤에서 멈췄다. 평소 같으면 고양이가 뒤따라 나왔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거기 숨어있는 녀석 누구야? 난 중얼거리며 상반신만 숙여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어라? 하지만 거기엔 고양이가 없었다. 만화책과 벗어둔 옷가지들만 어지럽게 널려있을 뿐이었다. 이상하네. 그 순간이었다. 썩은 진흙 같은 악취가 코를 찔렀다.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감이 느껴졌다. 뭔가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바로 앞에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인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천천히 시선만 움직였다. 그러자 눈앞에 하얀 맨발이 보였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 몸을 일으키면 안 된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불편한 자세를 오래 유지한 탓에 배 근육이 경련하기 시작할 즈음 눈앞에 하얀 발이 사라졌다. 동시에 아까까지 전혀 작동하지 않던 워크맨에서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살았다. 어디론가 간 건가? 안도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시선이 바닥으로 향한 순간 그곳에 있었다. 진흙투성이 머리카락, 상처투성이 얼굴,
여자의 얼굴만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나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핏발선 눈이 나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보랏빛으로 질린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리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구해줘. 한 글자씩 힘겹게 내뱉은 뒤 그 얼굴은 녹아내리듯 사라졌다. 나는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악몽이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방문을 전부 열어둔 채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겨우 일어난 나는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고 TV를 켰다. 마침 오후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오늘 오전 10시경 실종됐던 5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희생자들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다. 어젯밤 내 방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얼굴이. 당시 나가노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고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여자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영감이 있다는 할머니께 그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왔었구나. 넌 원래 그런 걸 잘 끌어들이는 체질이야.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조심하라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난 아직도 침대 밑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 사람 눈이 한쪽만 보여. 어제 있었던 일인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신발끈 묶고 있었어. 그러다가 20층에 도착하고 옆집 아주머니가 계셨어. 난 인사하려고 그분 얼굴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사람 눈이 한쪽만 있는 거야. 일단 안녕하세요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생각했지. 원래 한쪽 눈이 없으셨나? 이러면서 거울을 봤는데 내 눈도 한쪽이 없는 거야. 난 눈을 계속 깜빡거렸어. 깜빡거릴 때마다 한쪽 눈이 없었어. 난 그때 소름 끼쳐서 거울 안 보고 내려갔어. 20초 동안 내려가고 바로 뛰어서 나왔지. 학원 가면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폰하고 있었지. 근데 글씨도 안 보이는 거야. 흐릿한 게 아니라 그냥 없어. 글씨가 한쪽만.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 이렇게만 보이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 가다가 강아지가 나보고 엄청 짖고 뭐 이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도 해보고 근데 엄마는 말 같은 소리를 하라면서 전화 끊으라는 거야. 이때 눈물이 핑 돌았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진짜 집중도 못하고 1시간 버리고 왔어.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이거 그냥 빈혈인가? 아니면 무슨 병이야? 주작 아니고 내 모든 걸 걸게. 진짜 이래. 일단 사연자님께서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본인의 상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신 게 좀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다고 하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 댓글 내용도 좀 읽어 드릴게요. 헤미스페셜 네글렛. 편측 무시 증후군인 것 같아. 이거 뇌병변이야. 시야 장애랑은 다른 건데 시야 장애는 시신경 손상으로 손상된 위치에 따라 특정 방향 시야가 안 보이는 거고 편측 무시는 시야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데
뇌에 문제가 생겨서 환측에서 오는 감각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서 초기에는 대상이 생략되는 식으로 보이게 돼. 밑에는 진단 내릴 때 흔히 하는 검사로 환자한테 그림 그려보라고 시킨 거야. 네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전구 증상이니까 정신과, 안과 말고 신경과 가는 거 추천해. 나 졸업 앞둔 의대생이야. 그림이 나오는데요. 의사분들이 환자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제 해서 환자분들이 그린 그림 같거든요. 아까 전에 그 사연자님이 그린 그림이랑 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사연자분께서 댓글들을 보시고 써주신 내용입니다. 댓글 다 읽어봤어. 조현병인 건가? 엄마한테도 말해봤더니 난 그냥 폰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 내가 정신병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엄마가 정신병원은 진료한 거 기록이 남는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 안과라도 가보고 싶어서 가기로 했어. 안과 갔다 와서 후기 써줄게. 무섭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겪은 일이다. 당시 살던 동네에는 꽤 넓은 공터가 하나 있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주 뛰어놀았지만 어른들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뛰놀던 어느 날, 저 멀리서 낯선 여자가 한 명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팔과 다리, 몸통은 분명 사람 같았지만 얼굴이 이상했다. 마치 여러 사람의 얼굴 조각을 억지로 이어 붙여놓은 것처럼 보였다. 눈과 입의 위치도 제멋대로였고 피부는 군데군데 찢어진 듯 일그러져 있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야! 빨리 도망쳐!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달아났다. 나 역시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기척이 계속 느껴졌다. 겁에 질린 채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여자가 바로 가까운 곳까지 따라와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힐 듯 달리며 골목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다. 봤네? 봤네? 날 봤네? 그 목소리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집까지 달려갔고 그날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털어놓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아이가 헛것을 본 거라고 웃어넘기셨다. 며칠 뒤 동네 어른들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예전에도 그 공터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다. 얼굴이 이상한 여자였어. 지금도 가끔 밤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면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 여자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다. 나는 원래 신내림을 받았어야 하는 운명이었어. 운명이라기보다는 사주팔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둘의 차이가 뭔진 정확히 모르지만 중학교 시절에 가위를 자주 눌렸어. 가위 눌릴 때 진짜 귀신은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 알아? 귀신의 모습이 보이는 가위는
그냥 잠이 덜 깨서 그런 게 대다수야. 몸을 못 움직이니까 무서워서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게 보이는 거야. 난 안 보이는 무언가에게 목을 졸려서 숨을 못 쉬기도 하고 몸 곳곳에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생채기가 났어. 안 되겠다 싶어서 무당집을 찾았지. 무당집을 딱히 수소문하지도 않았어. 그냥 대충 지도에 무당집 검색하고 뜨는 곳 중에서 여기다 하면서 갔어. 무당집을 마주하면서 여긴 믿을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땐 뭔가를 느꼈거든. 우리 친척 중에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 얘기도 안 했는데 무당이 먼저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분이 있네? 하면서 나이대도 성별도 성격도 심지어 외가 쪽인지 친가 쪽인지도 구분해서 말하더라.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당시에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당시에는 언뜻 귀신도 봤었어. 귀신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는데 나는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영안이 완전히 트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역이 있어서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 조금 여담이지만 귀신도 한때 사람이었던 것들이라 별반 다르진 않아. 아직도 옷 잘 입고 다니는 세련된 여자 귀신을 봤던 건 지금도 안 잊혀져. 아무튼 나는 조상 중에 신을 봤던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내 사주팔자 때문에 성인이 되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난 싫었어. 당시에는 믿음이 좀 약하긴 해도 개신교였거든. 가위에 자주 눌리고 몸에 생채기가 나는 건 내가 그렇게 거부해서 그런 거래. 조상들이 너는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겁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빡치지 않아? 아니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 거잖아. 일단 무당집에서는 예 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싫고 괘씸한 거야. 그래서 신내림을 안 받겠다고 결심했지. 그때부터 신병이 시작됐어. 이유도 없이 온몸이 아팠어. 기운이 쭉 빠지고 상한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 머리에 안기라도 낀 것처럼. 몸뚱아리 전체가 누군가에게 꼭 짓눌린 기분이었어. 특히 어깨가 가장 아프고 무거웠지. 꼭 누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병원 가서 검사도 해봤어. CT며 피검사며 MRI까지 다 찍어봤어. 근데 의사는 멀쩡하다고 하더라고.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랬어. 중간에는 아픈 게 너무 심하니까 신을 받을까 해서 개신교를 배교도 했었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조금 낫더라고. 그리고 영혼과 관련된 온갖 지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 문학 표현 중에 신을 받은 사람처럼 원천도 모르는 지식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있잖아. 나도 딱 그런 거였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싶은 지식들을 그냥 알고 있더라고.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기운도 읽혔고 예지몽도 자주 꿨었어. 그런데 여전히 괘씸한 거야. 도대체 지들이 누군데 나한테 뭐라도 맡겨놓은 양 군단? 싶었지. 그래서 몸 아픈 거고 뭐고 다 무시하고 성인 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했어.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대단했어. 얼굴도 모르는 것들이 깽판 친다고 나도 같이 깽판 친 꼴이니까. 교리 공부할 때는 여전히 몸이 아프다가 세례받고 나니까 정말 깨끗하게 사라졌어. 물론 내가 믿음이 강해진 것도 있겠지만 괜히 큰 신을 믿는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 혹시 옛날에 나처럼 신병 앓는 사람이 있다면 가톨릭 한번 믿어봐. 껍데기만 가톨릭이어선 안 되고 진심으로 믿어야 해.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걸 그놈들이 알면 더 난리치거든. 지금은
세례받은 후 몇 년이 흘렀어. 그 전까지는 간간히 봤던 귀신들을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람 기운이 읽히지도 않고 예지몽을 꾸지도 않아. 특이하다고 느낄 만한 사건은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난 내가 받았어야 했다던 신내림의 신이 허접 쓰레기라고 생각해. 아니면 악령이거나. 지 맘대로 안 한다고 중딩 괴롭히는 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 물론 세상에는 진짜 신을 받은 무당들도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신은 진짜 신이고 나한테 왔던 건 그냥 쓰레기였던 거야. 어떻게든 지들 배 채워보려고 나한테 기생하려 했던 것들이지.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거나 읽히기는 해. 아주 약하긴 하지만. 귀신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면 특히 그래. 온몸의 신경이 기민해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어. 누군가가 올라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래. 본인 얘기 쓴다고 구경 중인 것 같아. 영역이라고 할 만한 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그때 알았던 지식들은 여전히 머리에 남아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들도 서서히 옅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지식들을 풀어보려고 해. 아마 불문율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아. 이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하게 되면 화를 입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이야. 언젠가 또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달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안 궁금하시면 살짝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이 글에 댓글이 달리고 나서 그 댓글에 글쓴이가 답글을 좀 달아주신 거거든요. 답글을 다시면서 추가로 더 뭘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달아준 댓글 전부 잘 읽었어. 솔직히 고마워. 아무한테도 밝힌 적 없긴 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응원받긴 처음이었거든. 댓글 하나하나에 전부 고맙다는 댓글을 달고 싶지만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이해해줘. 마음이 튼튼하다거나 강단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난 내가 그냥 고집이 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고마워. 다들 친절하고 자상하네. 복 받을 거야. 잡신이라는 단어가 있었네. 쓰다 보니까 화가 나서 허접 쓰레기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 나한테 왔던 건 잡신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거부했던 것 같고. 만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끝발 있는 신이었으면 받았을지도 몰라. 받아야만 하는 것일 테지만 힘이 세면 그만큼 거부하기도 어렵거든. 나한테 왔던 건 능력도 뭣도 없어서 내가 싫다고 씩씩거리기만 했는데도 간 거지. 결국 허접 쓰레기지 뭐. 지금도 내 어깨 눌러대는 것밖에 못하는 허접. 후려침당해서 기분 나쁘겠지만 허접인 건 사실인걸?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도 참 징하긴 하다. 꺼지라고 발광한 지 10년 넘었는데도 여태까지 내 주위에 있는 걸 보면 조상이라 그런 걸까? 하지만 난 핏줄에 딱히 연연 안 하는데 말이야. 얘네들이 있다고 딱히 득이 된 적은 없어. 학생 때 찍었던 문제나 맞추게 해주지. 이상한 것들만 예지하고 맞추게 했었거든. 진짜 하등 쓸모없는 이상한 녀석들이야. 내 일화들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딱히 일하라고 할 건 없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꿈에 흰옷을 입게 되면 꼭 주변 누가 죽는다든지 이상한 예감이 들면 그게 맞아 떨어진다든지 무작위인 무언가가 나올 때 다음에 뭐가 나올지 맞춘다든지. 이상한가? 그래도 로또 번호는 몰랐단 말이야. 그게 더 억울해. 무당을 만났을 때 무당이 내가 남들보다 기가 몇 배라고 한 게 기억나긴 해. 하지만 얼굴이 맹하게 생겨서 맨날 밖에서 도를 아십니까가 꼬여. 내가 도다 임마 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 진짜 소개해줄 일화가 몇 개 없어. 신 받아야 한다는 얘기 듣고 혼자 분신사바 했다가 귀신이 붙을 뻔한 적은 있어. 다들 분신사바는 하지마. 이상한 게 꼬일 수도 있어. 사실 이상한 게 꼬여도 꺼져 이놈아 하는 마음이면 거의 꺼지긴 해. 걔네도 결국 사람이었으니까 미친놈 보면 도망가거든. 그런 각오로 살아.
더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나면 다음 글 마지막에 짧게 써볼게. 가톨릭 신자가 되어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말에 조금 쑥스러웠어. 사실 난 양아치 신자거든. 성당 안 나간 지도 3년 넘었고 아마 난 지옥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곤 있어. 양아치 신자여서 뿐만이 아니라 한번 배교했었잖아. 스스로 빠져나간 양인데 다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고, 소소하게 신성모독도 많이 했어. 신천지 이만이 터지고 나서 그렇게 머리 까진 놈이 어떻게 재림예수냐, 우리 예수님 머리도 풍성하시거든? 하면서 농담도 따먹고, 난 양성애자인데 주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을 경건하게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혹시 남는다면 나를 위해 빌어줘. 이 양아치가 부디 천국에 갈 수 있게. 그리고 가톨릭 신자면서 다른 신과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거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믿는다기보다는 느끼고 경험한 거니까 부정할 수는 없더라고. 유일신 사상인 종교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더 지옥행 특급열차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싹싹 빌어보려고. 사실 잡신은 신이라고 생각 안 해. 이름만 신이지 그냥 이승 떠도는 조금 기센 영혼들이야. 걔네도 그냥 귀신이지 뭐. 만신은 함부로 말하면 나한테 화내실 수도 있으니까 말 아낄게. 하지만 잡신들은 산 사람 좀 그만 괴롭히고 그냥 곱게 저승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글 보는 내 뒤에 있는 너 말이야. 미안, 놀랐어? 장난 좀 쳐봤어. 하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내 뒤에서 찌그러져 있는 얘처럼 산 사람이 읽는 글 훔쳐보는 거 좋아하는 변태 같은 귀신들도 많아. 이승에 미련 좀 그만 버려. 그러다 영영 구천 떠돌고 이상한 거에 먹히는 수가 있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줄은 몰랐어. 그냥 넋두리처럼 쓴 글이었거든. 이곳만큼 익명성이 잘 보장되면서도 깔끔한 곳은 없잖아. 그래서 한번 털어놓고 싶었어. 털어놓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한 지식들을 풀어보겠다 라고 한 게 본 목적이긴 해. 예전부터 쭉 그런 느낌을 받았어.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아마 이것도 내 주위에 있는 걔네들이 불어넣는 생각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남 돕는 거니까 이건 굳이 마다하진 않으려고. 청기를 누설하는 것도 아니니까 화를 입지도 않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줘. 개인의 사주팔자를 해석하거나 꿈을 풀이하는 거, 앞날을 내다보는 거 같은 건 못해. 난 신을 받지 않았으니까 영험함이 없거든. 하지만 궁금증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알려줄 수가 있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 뭐뭐는 하지마 라고 하는데 아무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했던 거. 최대한 대답해볼게.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선 긋겠지만 이해해줘. 난 지금 그저 남들보다 기가 세고 조금 영역이 있는 일반인이니까. 빨리 돌아와 달라는 얘기도 봤어. 남들처럼 현생에 치여 살고 있어서 빨리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 돌아올게. 그때 이런 애도 있었지? 하고 살짝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즐겁게 살고 있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웃고 즐기고. 그게 영혼의 좋아. 다음에 보자. 혹시 귀신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주로 가수들 녹음실에 나타나곤 한대요. 제 친구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제 친구놈 중에 가수 지망생이 있습니다. 편의상 A군으로 하죠. 뭐 다들 알다시피 가수 지망생들은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는 이상 노래 부를 곳이 마땅치 않아요. 방음시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매일 노래방에 가자니 돈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그놈은 항상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었는데요. 아,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싶다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학 중이었는데요. 그 A 말고 다른 친구놈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노래를 부르곤 했죠.
뭐 그냥 노래방은 아니었던 관계로 자주 가진 못했고요. 그 친구는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대박! 그래서 하루를 노래방 안에서 친구들 몇 명과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물론 A가 제일 신났죠. 그렇게 한 5시간을 노래를 부르니 다들 지쳐 쓰러졌습니다. A는 확실히 목이 좋아서 그런지 쌩쌩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에 들어와서 저녁을 거기서 먹고 다들 집으로 빠이빠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음 날이 B의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시는 날이어서 저녁에 B의 부모님께서 가게 정리를 하고 가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B의 부모님께서 가게를 하루는 일찍 문을 닫고 놀아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아쉬웠죠. 노래를 더 부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그런데 A놈이 조용히 B에게 자기 혼자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B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A는 그럼 내일 여행 가신다니까 내일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B는 그러고 싶지만 자신은 열쇠가 없어서 문을 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는 열쇠를 슬쩍 챙겨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고 했고 B는 걸리면 뒤지게 맞겠지만 친구를 위해서 그러기로 했죠. 제가 같이 있어서 들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A군과 B군에게 들은 겁니다. B는 무사히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열쇠를 획득했죠. A는 기뻐 날뛰었고 거기서 하루를 셀 생각으로 먹을 것과 간단히 씻을 것을 챙겨서 B의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A의 소원대로 노래방은 열려 있었고 안에 들어가니 B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대박! 넌 진짜 내 은인이다 진짜. 야, 너 가수 되면 손녀시대 사인 다 받아주기다. 아, 그럼 당연하지. 와, 대박 신난다. 가게 어지르면 바로 뽀록 나니까 딱 저기 1번 방에 박혀서 노래만 부르고 네가 먹고 난 건 조용히 다시 들고 나와라. 오키 오키 당연하지. 근데 이거 가게 문이 밖에서 잠그는 거라 내가 잠궈 놓으면 너 안에서 못 나오는데 괜찮겠어? No problem. 너 내일 아침에 올 때까지 노래 부르고 있을게. 문이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형식이라 밖에서 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구조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A는 노래방에 갇힌 상태로 혼자 노래를 미친 듯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A가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다 시계를 보니 11시쯤 됐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혼자서 몇 시간을 노래를 불렀는지 대단합니다. 저녁도 밖에서 사온 김밥으로 해결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11시쯤 되니 배도 좀 고프고 해서 컵라면을 하나 먹을 생각으로 물을 받아놓고 앉아있는데 띵동 문자가 오더랍니다. B의 문자였죠. 야, 노래방 안에 불은 1번만 켜놓고 있지? 다 켜놓지 마. 전기세 많이 나오면 바로 뽀록나. 1번만 켜져 있고 다 꺼져 있음. 걱정하지 마삼. 내일 아침에 봐. 오키. 야, 그리고 작작 불러. 귀신이 노래 좋아하는 거 알지? 귀신 나올라. 이히. 나오라고 해. 같이 노래 연습하면 되겠네. 미친. 그렇게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고 라면을 먹다 보니 이상하게 소름이 돋더랍니다. A는 B 말을 듣고 쫄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B 문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겁을 먹었나 보다 했죠. 라면을 다 먹을 때쯤 띵동 다시 문자가 오더랍니다. B였죠. 내용은 나가. 이 두 글자. A는 속으로 이 자식이 날 겁주려고 별짓을 다 하네 하며 웃어넘겼답니다. 라면을 먹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뭔지 모르게 계속 소름이 돋더라고 하더군요. 이상하게 여긴 A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뭔가의 시선 같은 것도 느껴지더랍니다. 처음에는 닫힌 문 밖, 손바닥만한 반투명 유리 너머 뭔가
계속 안을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는데 차츰 있으니 뭔가 방 안 구석에서 자신을 계속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랍니다. A는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냥 무시하고 노래를 아침까지 불렀다고 하네요. 잠도 안 자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무서워서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귀신보다는 노래에 미쳐 있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B가 아침에 문을 따고 들어왔고 그렇게 그 일은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B군의 부모님께서 돌아오신 날에 일어났습니다. A가 자고 있는데 B로부터 전화가 와서 깼습니다. 웬일? 설마 뽀록 났냐? 야, 너 진짜, 너 솔직히 말해. 너 그날 진짜 노래방 안에서 노래 불렀냐? 진짜 밤새 불렀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지. 나 농담할 분위기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 새끼야. 이 자식이 갑자기 왜 이래? 진짜라니까? 야, 일단 우리 동네 포장마차로 와봐 당장. 야! 야! 뭐야. A는 황당했지만 B의 분위기가 농담이 아니란 걸 목소리로 느꼈던지라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B는 혼자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있더랍니다. 야, 뭔 일이야 갑자기. 야, 한 잔 마셔라. 왜? 부모님한테 털렸냐? 야, 미안하다 진짜. 아니, 부모님한테 안 걸렸어 새끼야. 그럼 왜 그러는데? 야, 너 이거 농담으로 듣지 마. 너 그날 진짜 하루 종일 노래 불렀다고 했지? 몇 번 말해. 그렇다고. 기계 켜놓고? 미친. 야, 기계를 꺼놓고 노래 부르냐 그럼? 소름 돋아. 잘 들어. 오늘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가게 정리할 때 차단기 내려놓고 갔대. 혹시 누전사고라도 날까봐. 내가 직접 가게 가서 확인했는데 차단기 내려가 있더라. 너 이 자식 너 불도 안 들어오는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뭐 했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밑에는 이제 그 작성자 분께서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올렸을 때 부족했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 주 글에 댓글을 다신 분들의 이해가 살짝 안 되신 것 같아서 일단 친구 B군이 굳이 1번 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건 1번 방 기계 상태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겠죠. B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고 기계 상태만 좋은 줄 알았으니 그 방에서 노래를 불러라 한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B가 슬며시 어머니께 물어보니 이상하게 1번 방에 들어간 손님들은 대부분 방을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손님들 말로는 소름이 계속 돋고 이상한 시선도 느껴지고 노래 반주 속에 이상한 목소리도 들렸다네요.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A가 B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더랍니다. 마지막에 B가 보낸 나가 라는 문자. 이틀 전의 문자인데 B가 보낸 다른 문자는 다 있는데 나가라고 보낸 문자는 없다고 하더군요. B도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리하면 A는 혼자서도 불도 안 켜진 암흑천지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서요. B가 차단기를 내리고 불도 켜보고 노래방 반주기기도 켜봤지만 당연히 안 켜졌다고 하더군요. 가끔 A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A는 현재 서울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요. A는 귀신과 함께 노래를 불러서 자신은 꼭 큰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1997년
서울 방배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갑자기 숙제와 기말고사 대비가 겹쳐서 밤 새도록 자취방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방 한쪽 벽에서 쿵, 쿵, 쿵 하고 벽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얇은 벽으로 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소리가 너무나 오래 들려왔고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중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제 쪽에서 벽을 세게 두들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숙제를 끝내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경찰과 형사들이 모여있고 옆방에서 부부싸움 도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소리와 그 시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한 형사는 어딘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시각이 11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남편이 자수한 것을 접수한 뒤거든요. 부검 결과 죽은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각도 10시 이전으로 나오는데. 그 말을 듣자 저는 도대체 무엇이 그날 밤에 벽을 두드린 것인지 상상이 되어 오싹한 생각에 한동안 멍했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군대에서 야간 근무 중에 고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고참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 말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혹시라도 부검이 잘못된 거고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면 그 아줌마가 널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왔겠냐? 제목 머리가 떠올라입니다. 역에서 있었던 이야기. 눈앞에서 사람이 전철에 치였다. 내 옆에 한 커플이 서 있었는데 안전선 밖으로 좀 나가 있었다. 둘이서 장난을 막 치다가 여자가 아 싫어! 라면서 남자를 툭 밀어냈다. 남자가 앗! 하면서 몸이 기우뚱한 그 순간 전철이 들어오는 게 딱 보였다. 이거 위험하다 싶었다. 그때 남자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선로에 허리부터 떨어지려 했다. 여자가 당황해서 남자 옷을 잡았지만 몸은 여전히 기울어진 상태로 머리가 선로 쪽으로 많이 나가 있었다. 나도 깜짝 놀라 얼른 남자를 잡으려 했지만 헛손질을 했다. 타이밍이 나빴다. 그 순간 전철이 돌진했고 남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목 윗부분만 부딪혔으니까 머리가 통째로 날아갔다. 날아간 머리는 선로에 떨어져 수십 미터를 굴렀다. 여자 앞에 머리가 없는 남자의 시체가 털썩 쓰러졌다. 피가 철철 흘러넘쳤다. 그 주변이 아비규환이 되었고 나도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채 할 말을 잊었다. 여자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여자한테 말을 건네봤다. 저기 하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내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몸은 똑바로 서 있는데 정말로 목만 스르륵 돌아갔다. 그리고 나한테 물었다. 머리는요? 우리 승현이 머리는 어디 있어요? 라고.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굴러간 쪽을 알려줬다. 여자는 내가 가리킨 방향을 보더니 괜찮아 라고 중얼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며 멀찍이서 보고 있던 그 머리를 여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슥 집어들고 이쪽으로 돌아왔다. 잘린 머리를 품에 안고 걸어오는 모습이 좀 오싹했다. 나는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더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머리 없는 시체. 이걸 어쩌면 좋겠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긴 개뿔. 정신줄을 놓아서 그런가? 괜히 웃음이 나왔다.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데 여자가 시체 옆에 앉아서 잘린 머리를 붙이려고 애썼다. 질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러면 괜찮아. 빨리 가자. 영어 시간 늦겠다. 여자가 시체한테 말을 걸었다. 난 그제야 겨우 눈치챘다. 이 사람 맛이 갔구나. 왜냐하면 그 여자 활짝 웃고 있었다. 눈은 완전 풀려가지고. 남자의 머리는 이미 반쯤 뭉개져서 엉망진창인데 여자는 이제 잘 붙였으니까 괜찮다며 일어나라고 계속 속삭였다. 영무원이 올 때까지 계속 그랬다. 몇 분 후에 영무원이 왔는데 여자를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속으로 엄청 고민했겠지. 영무원은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미 사망하셨는데요? 였나? 암튼 뭐 그 비슷한 말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옆에서 피트성이로 멍 때리던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좀 그렇네. 나도 걱정 좀 해주지. 아무튼 영무원의 말을 듣고도 여자는 쟤 뭐라는 거야? 하는 표정을 지을 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질 못한 걸까? 괜찮아요. 목을 붙였으니까 괜찮다고요! 라며 영무원에게 대들었다. 영무원이 아니 이제 호흡도 없고 라고까지 했는데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영무원의 그 한마디가 여자를 광기 어린 행동으로 이끌었다. 여자는 그렇죠. 숨이 멈췄으면 인공호흡을 해야죠. 라고 외쳤다. 난 정말로 놀랐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여자는 남자의 머리를 들어올려 그 엉망이 된 얼굴에 입을 가져다 댔다. 영무원이 뜯어 말려도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숨을 불어넣어줘야 해요. 도와주세요. 당신도 빨리 해! 할 수 있겠냐, 이 바보야?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심장 마사지도 해야 될 텐데. 근데 나 심장 마사지 해본 적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다. 여자가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잘린 목에서 피가 막 튀어나왔다. 뭔가 푸붓 하면서 공기가 빠지는 소리랑 같이. 결국 영무원들이 떼로 달려들어 여자를 시체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나는 영무원의 부축을 받고 그 자리를 벗어나 옷을 빌려 갈아입고 왔다. 여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전철역 여기저기에 토사물들이 한가득 있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이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걸까? 그냥 가끔씩 생각나곤 한다. 진짜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쓴. 진짜 수십 번 고민함. 이건 정말로 진심으로 진짜 내가 겪은 일이고 사실은 지금도 겪고 있음. 많이 길다. 난 지난달에 자취방을 얻었음. 처음 방 구하는 주제에 아무 생각도 없이 급히 구한 집이었음. 내가 미쳤지. 방 구조는 위에 첨부한 그림대로고 굉장히 뻔한 구조라고 생각함. 창도 크고 주인 아줌마도 친절하고 좋아 보였음. 해도 꽤 잘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조금 습한 것 빼고는 다 괜찮았음. 바손생도 없었고. 그런데 당장 짐 들이고 첫 주부터 잠을 설침. 처음 이틀은 그냥 몸이 묵적지근하고 아파서 이사 때문에 몸살 걸렸다고 생각했음. 진짜 몸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닌 듯? 그리고 셋째 날 난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음.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끔찍스러웠음. 묘사하려니까 너무 소름이 돋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겁나고 그런데 말해보자면 그림에서 현관문 보임? 옆으로 누워 자면 바로 문이 보이는 구조인데 저 문을 바라본 자세로 가위에 눌렸음. 그 이후로도 매번 그랬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걸 미리 말함. 어쨌든 생소했음. 막 몸이 묵적지근하고 몽롱한데 또 기분은 나쁘고 그 상태에서 저 현관문 쪽으로 굳어있는데 누가 저 현관문 입구에서 엎드려 누워있었음. 신발장 근처에 턱을 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좁은 데서 곧게 엎드릴 정도면 하체가 없거나 기형인 것 같다. 나 정말로 겁없기로 애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인데 진짜 기절할 것 같았음. 그 풀밭에 누워서 턱 깨고 누운 자세로 쳐다보는데 소름이 돋았음.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님. 머리가 좀 짧은 단발 정도 되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도 날 보는 건 알 수 있었음. 웃음 참는 소리 알아? 하면서 참는 거. 그런 소리를 내는데 진짜 끔찍했음. 그게 그러다가 입을 벌리는데 그 순간 바로 혼절함. 그 다음날에 너무 무서워서 친구 불러서 같이 자고 괜찮아졌음. 그리고 다음 이틀 정도도 무난했던 것 같음. 그래서 나는 그냥 악몽인가 보다 하기로 함.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가위에 눌렸는데 역시나 또 그 자세였음. 그게 턱을 개고 누워서 날 올려다보는데 또 소리를 내면서 웃음 참는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입 벌려서 웃더라? 아니 진짜 무서웠던 건 이빨이 안 보였음.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입을 찢어질 듯이 벌렸는데도 이빨이 안 보여. 그냥 까만 거 같기도 하고 다 잇몸인 거 같기도 한데 진짜 죽을 듯이 무서웠어.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고 진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침대 구조를 바꾸든 어떻게 해도 현관문이 보이는 쪽으로 가위가 눌림. 그리고 그게 팔꿈치를 끌면서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게 느껴졌음. 그냥 매일매일이 말 그대로 악몽인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음. 친구네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매일 찜질방 가서 자는 것도 가난해서 부담스럽고 친구 불러서 자고 가라 해도 다들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았음. 아무래도 걔네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게 아닐까 싶음. 그리고 환장을 누르신 게 그 망할 게 친구라도 자고 가면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더 커지고 팔꿈치로 쓱쓱
바닥을 미는 것도 더해서 죽을 것 같았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주인 아줌마한테 말하고 나가기로 함.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꽤 쿨했음.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돈이고 뭐고 상관없이 너무 절박하게 매달려서 그런 것 같기도. 내가 진짜 오기로 버티려다가 그러다 진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려고 결심한 거임. 나 진짜 미쳐가는 것 같음. 애들한테 말해도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냥 속으로 썩어가는 기분. 이게 진짜 결심할 수밖에 없던 게 그게 벌써 내 침대에서 기껏해야 30cm?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팔이라도 뻗어서 날 만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임. 무섭다는 말을 몇 번 쓰는지 모르겠다. 나 원형 탈모 생김. 지난주엔 위경련으로 병원도 갔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병원에서 잘 수 있어서 마음 편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무서웠는데 나 진짜 해산물 안 좋아하고 거의 못 먹다시피 함. 비린내 때문에. 그런데 이틀 전엔가? 혈육 만나서 밥 먹는데 내가 진짜 개걸스럽게 반찬으로 나온 조기를 3마리나 먹고 있더라? 혈육이 놀라서 눈 커다랗게 뜨고 나 쳐다보는데 손에 생선 들고 울었음. 진짜 미친 걸로 보였을 듯. 나 이상해진 거 티 많이 났는지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별말 안 하고 받아들였음. 아직 짐도 못 뺐고 적어도 이번 주까진 이 집에서 버텨야 함. 너무 답답해서 아무데나 털어놓고 싶은데 집에서 하면 그게 알기라도 할까봐 집 근처 PC방에서 쓰고 있음. 집에 안 들어갈 거임. 못 들어가. 해 떠도 들어가기 싫음. 쓰고 나니까 눈물 난다.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함?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됨. 나도 그냥 내가 미쳐서 헛것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음. 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함. 그냥 정신병자가 고해성사한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진짜 너무 정말이지 무서워. 나 이 집에서 이번 주 버틸 수 있을까? 있어도 되나? 머리가 한 뭉텅이씩 빠지는 것도 무섭고 지금도 속 너무 안 좋아. 쓰니까 토할 것 같음. 진짜 이것 말고도 많은데 더 못하겠다. 너네도 자취방 구할 때 조심해. 사람도 무섭지만 사람 아닌 게 무서울 수도 있다.